지금이 자존심 차릴 때입니까? 당장 한국에 연락하세요. 이러다 미국인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미국 내부 비공식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참 뒤에야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미국인들의 목숨을 살린 의리 있는 한국의 이야기가 뒤늦게 밝혀져 미국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4시 10분 저는 시애틀 다운타운의 긴급 상황실에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근처 골목에서 20살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토안보부 요원으로서 이런 신고는 일상적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맥박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고 응급실 도착 10분 후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전형적인 마약 과다복용 사례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15년간 마약 단속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단순한 검사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1시간 후 벨뷰 지역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증상은 첫 번째 사망자와 동일했어요. 급격한 호흡 곤란과 심정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두 사건의 공통점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사망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거주 지역도 모두 달랐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제 무전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과 주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사망 사건이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킹 카운티에서 5명,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8명, 피어스 카운티에서도 계속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차를 몰고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공통점이라고는 모든 기존 탐지 장비가 무력하다는 점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망자들의 연령대와 배경이 너무 다양했다는 점이었어요. 10대 고등학생부터 50대 회사원까지 성별과 인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일부 사망자들이 평소 마약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족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술조차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CDC 시애틀 지부는 오전 10시에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어요. 저도 연방 요원 자격으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모든 분석 장비가 무용지물이었어요. 질량 분석기와 크로마토그래피 심지어 최신 분광기까지 동원했지만 정확한 성분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물질이 기존의 마약 탐지견조차 무력화시킨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오후 2시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미 30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신고들을 정리하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마약 테러라고 명명하기 시작했고 SNS에는 시애틀을 떠나겠다는 주민들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기존 해독제들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날록손을 비롯한 모든 응급처치 약물이 무력했습니다. 저는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의료진들이 속수무책으로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6시 최종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DC 본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 카이론의 존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편에 서서 이 발표를 들었는데 대응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웠어요.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무력화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미국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함에 휩싸였어요. 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눈에 띄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런 마약 문제가 없다고, 만약 한국이라면 금방 문제를 예방했을 거라는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아내사라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대응한다고, 예방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늘 한국이 신기하긴 했어요.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마약 청정국이었죠. 강대국들이 모두 앓고 있는 마약 문제가 한국에선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마약 문제가 하나둘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미국에 비해선 거의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죠. 그때 작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지금은 무용지물이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워싱턴 DC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백악관 서관 지하 회의실에서 비공개 위기 대응 회의가 열린다는 통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시애틀 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수는 밤사이 43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수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서 브리핑을 들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에서도 비슷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기존 대응 시스템들이 모두 무력화됐다는 점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구축한 마약 탐지 네트워크가 완전히 쓸모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DEA 청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재 보유한 모든 기술로는 카이론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과거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프로토콜 X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프로토콜 X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참여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당시 설계자였던 박도윤과 함께 마약 중독 예방 시스템을 개발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드러났어요. 프로토콜 X의 핵심 설계자인 박도윤이 1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존재하지만 도윤 없이는 작동시킬 수 없다는 게 기술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도윤이 왜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때 도윤이 보였던 분노와 실망감이 떠올랐거든요. CDC 국장이 대체 인력에 대해 물어봤지만 답은 암울했어요. 도윤이 개발한 알고리즘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도윤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진들은 모두 세부 모듈만 담당했을 뿐 전체 시스템의 설계 철학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도윤이 마지막에 추가한 예외 처리 알고리즘은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거 도윤과 가장 밀접하게 작업했던 사람이 저라고 도윤을 찾아서 복귀시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도윤이 떠날 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어요. 회의 중간에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도 유사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카이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어요. 가장 답답했던 건 기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프로토콜 X는 3년 전 시범 운영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거든요. 마약 중독 예측 정확도가 98%를 넘었고 조기 개입을 통한 치료 성공률도 기존 시스템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없으면 그 모든 기술이 무용지물이었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도윤을 찾는 임무를 공식적으로 배정받았어요. 시한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도윤을 설득해서 복귀시키지 못하면 미국은 카이론에 대한 대응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과거 파일들을 뒤져가며 도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연락은 정확히 13개월 전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을 때 도윤은 격분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한계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사표를 던지고 사라졌거든요. 저는 그때 도윤을 말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몇 개의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윤은 오리건주 어딘가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포틀랜드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유일한 해결책인 도윤을 찾아야 했거든요.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최신 현황을 확인했어요. 밤사이 사망자가 82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동부 지역에서도
카이론 관련 사망 사건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먼저 포틀랜드 FBI 지부에 들렀습니다. 도윤의 행적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요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오리건 남부 지역에서 한국계 남성이 목격됐다는 몇 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원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장 유력한 제보는 세일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시아계 남성이 캠핑카를 몰고 자주 지나다니는 걸 봤다고 신고했던 거였어요. 그 남성이 때때로 지역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전자부품들을 구매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세일럼으로 향했어요. 세일럼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니 작은 산간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인구 3,000명 정도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하드웨어 스토어부터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가 연방 요원 신분증을 보여주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아시아계 남성은 지난 반년 동안 정기적으로 가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주로 전자회로 부품이나 납땜 도구 같은 걸 샀다고 해요. 말수가 적었지만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 남성이 마을 동쪽 산기슭 근처에서 캠핑카를 타고 다닌다는 증언이었어요. 저는 마을 주민들을 더 만나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지역 주유소 직원은 그 남성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기름을 넣으러 온다고 했어요.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의료용 폐기물 처리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오후 늦게 저는 마을 동쪽 산기슭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캠핑카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수색한 끝에 나무들 사이로 흰색 캠핑카가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캠핑카 주변에는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도윤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만약 도윤이라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특히 1년 전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 도윤이 보였던 분노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중 하나에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의료장비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업하던 소리가 멈췄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 박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수염도 길어져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지성이 느껴지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도윤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는데 대부분 중고품이나 폐기 처분된 것들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이론이라는 신종 마약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기존 시스템들이 모두 무력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X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어요. 도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냉소적인 표정으로 미국 정부가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다고 비꼬았어요. 1년 전에는 예산 부족과 정치적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으면서 위기가 터지니까 다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내 사라가 마약 중독으로 죽었을 때 기존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프로토콜 X가 있었다면 사라를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미국 정부와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도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위치를 알아낸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다 생각하고 그날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때 헤어지고 난 후 도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캠핑카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락을 구하고 작업 공간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혈액 분석기와 소형 원심 분리기,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자체 제작 장비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폐기된 의료 장비의 부품들을 제조합해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제가 관심을 보이자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지역의 마약 중독자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버린 혈액 검사 장비들을 수리해서 중독자들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카이론에 대한 분석을 물어봤어요. 혹시 이 새로운 마약에 대해서도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카이론의 화학 구조를 보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개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도윤이 보여준 분석 자료는 소름 끼쳤습니다. 카이론의 분자 구조가 기존 서구 합성 마약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특히 펜타닐 계열 마약을 무력화시키는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 해독제들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교한 설계는 국가 차원의 연구소에서나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어요.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카이론이 단순한 신종 마약이 아닐 가능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물질이 미국의 마약 대응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생화학 무기처럼 전략적으로 개발된 것 같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도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대규모 시스템이나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폐기된 부품들을 조합해서 만든 장비의 성능이 웬만한 병원 장비보다 정확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도윤은 저에게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줬어요. 지난달에 분석한 20대 여성 중독자의 데이터였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분석 결과 특정 영양소 결핍과 호르몬 불균형을 먼저 치료하면 중독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도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데이터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통계와 효율성만 중시하고 개별 환자의 특수한 상황은 무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포기된 사람들을 직접 도우려고 한다고 설명했어요. 도윤은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프로토콜 X를 개발할 때도 이런 관점을 적용하려 했지만 정부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만 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카이론 같은 전략적 위협에 대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1년 전 프로젝트가 중단된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윤의 인간 중심적 접근법과 정부의 효율성, 우선 정책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었던 거였습니다. 도윤은 모든 중독자를 구하려 했지만 정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케이스만 선별하려 했던 거예요. 오후에 도윤은 저를 지역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클리닉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클리닉에는 주로 보험이 없거나 기존 치료에 실패한 중독자들이 찾아왔어요. 도윤이 환자들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세심하게 들어주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약물 처방이나 표준 치료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환경과 심리적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10대 소년과의 상담이었어요. 기존 재활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실패했던 아이였는데 도윤은 그 아이의 가족 상황과 학교 문제까지 파악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마약에 의존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했어요. 그날 저녁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비록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에서는 불가능했던 진정한 치유를 실현하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설득할 계획이라면 그만 돌아가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카이론이 외부의 전략적 공격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도윤의 현재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개별 치료로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도윤에게 다시 한번 복귀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도윤은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고 했어요. 과거의 배신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프로젝트가 성공한 후에도 또다시 정치적 이유로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저는 그런 도윤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됐지만 지금 상황의 절박함도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캠핑카 근처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도윤이 허락해준 덕분이었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있는데 도윤이 나와서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프로젝트 X가 중단된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당시에 숨겨진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X의 초기 시뮬레이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기존 시스템으로는 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중독자들도 적절한 개입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도윤은 이런 케이스들을 모두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관리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백인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노골적으로 반대했다고 해요. 동양인 감성은 여기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우선이라며 도윤의 제안을 일축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알고리즘에서 일정 위험군은 자동으로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중독자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걸러내도록 한 거였습니다. 도윤은 이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프로젝트의 방향은 정해진 후였어요. 사람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된 것에 대해 도윤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극적인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크 톰슨이라는 23살 청년이 3번이나 구조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거였어요. 시스템이 그를 회복 불가능한 위험군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개별 분석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사례였어요. 마크는 결국 4번째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 아내 사라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라는 중독 재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여러 차례 치료 신청이 거부됐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포기 대상으로 본 거였어요. 저는 도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과다복용을 했을 때 저는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재발한 환자라서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시스템이 제 아내를 이미 포기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고백했어요. 사라가 죽은 후에도 저는 시스템을 옹호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보다는 전체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진실을 외면하려는 변명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한계를 알면서도 외면한 채 살아남았다고 털어놓았어요. 도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기술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그 기술이 잘못 사용되는 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마크 같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컸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시스템에 의해 포기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복귀를 설득하고 싶었어요. 개별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지금 카이론 위기는 더 큰 규모의 대응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닥불이 꺼져갈 무렵 저는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만약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면, 즉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런 조건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과 함께 지역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젯밤 대화 이후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도윤도
제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자세히 털어놓기로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일에 진심인지 말이죠. 제 와이프 사라는 간호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진통제로 시작됐습니다. 밤 근무 후 잠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점점 더 강한 약물이 필요해졌고 결국 불법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사라가 처음 도움을 요청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국토안보부에서 마약 단속 업무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중독됐다고 고백하며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최고의 재활센터를 알아봤지만 모든 곳에서 대기 명단이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공공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하지만 그곳의 시스템은 형편없었습니다. 획일적인 치료법만 적용했고 개별 환자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3번이나 재발했고 그때마다 시스템은 그녀를 더 위험한 환자로 분류했습니다. 4번째 재발 때 사라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는 그날 밤 병원에서 의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라가 이미 시스템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집중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은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분노했습니다. 제가 마약과 싸우는 연방 요원인데 정작 제 아내는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의사는 실제로 재발률이 높은 환자들에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초기 환자들을 집중 치료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거 알지 않냐고 오히려 제게 되물었죠. 사라는 결국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회복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가정 환경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사라는 혼자서 중독과 싸워야 했어요. 결국 2달 후 5번째 과다 복용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라의 의식이 거의 없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이번에는 꼭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복 환자라서 집중 치료실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도윤에게 그때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라가 죽어가는 동안 저는 시스템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모순적이었지만 연방 요원으로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라는 결국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라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계속 이 일을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저는 몇 달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마약과 싸우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업무에 복귀했어요. 사라 같은 사람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시스템의 한계를 외면한 채 살아남았다고 도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기술이 사람을 구하지 못할 때의 무력감을 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크 톰슨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라나 마크 같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건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선별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도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도윤은 저를 다시 캠핑카로 데려갔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비닐하우스를 비추고 있었어요.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 같았어요. 도윤이 입을 열기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복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알고리즘 내 선별 제한의 전면 해제였습니다. 어떤 중독자도 시스템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똑같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시스템 설계권의 완전한 독립 보장이었어요. 정치적이거나 예산상 이유로 기술적 결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학적, 기술적 근거에만 기반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개입 루트와 치료 우선 프로토콜 도입이었어요. 단순히 미국식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과 인간 중심의 한국 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도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짓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프로토콜 X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도윤의 조건들을 하나씩 검토해봤습니다. 모두 합리적이고 필요한 요구사항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어요. 도유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마약 예방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치료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기 개입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중독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예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후 대응하는 미국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도윤에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도윤은 정부의 결정을 일주일 안에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이론 위기가 더 확산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도윤의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모든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처럼 비밀리에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윤의 모든 조건을 메모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요구들이었어요. 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도윤의 조건들을 상세히 기록해서 보냈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이론 위기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어요. 몇 시간 후 워싱턴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돌아오라는 지시였습니다. 도윤의 조건들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도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국토안보부 본부로 향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이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더 많은 부서가 관여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도윤과의 면담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도윤이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하나씩 설명했어요. 알고리즘 선별 제한 해제, 시스템 설계권 독립 보장, 그리고 한국식 개입 루트 도입 말이에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이미 복잡한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현재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요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인 한국과의 협력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보건위 간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상원보건위원회에서 온 스태프 디렉터가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건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미국의 핵심 시스템을 맡기는 건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어요. 외국의 기술이나 방법론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몇몇 간부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국방부 대표는 기술 유출 우려까지 제기했습니다. 더욱 노골적으로 한 고위 관료는 한국이 감시 국가니까 가능한 일이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한국식 접근법이 미국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념적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카이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100명을 넘어섰고 기존 시스템들이 모두 무력화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실용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제 아내 사라의 사례를 들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마약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마약 중독률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치료 성공률은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어요. 더욱이 예방 시스템의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도 감정적 반발을 계속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카이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념적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위 간부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어요. 심지어 일부는 미국 독자 기술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보건위 측에서는 미국 독자적 해결책을 고집했고 안보부서에서는 현실적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의실에서는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CDC 국장이 최신 현황을 보고했을 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카이론 사망자가 하루 만에 50명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확산 조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15명, 플로리다에서 9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한국을 본받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울 곳도 없다고 말했어요.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윤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미국은 카이론이라는 생화학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찬성표가 많았어요. 10대 10 정도의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도윤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 해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또한 모든 진행 과정을 의회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부에서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알렸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내부 반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계속 방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 정부와의 공식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부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거나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일도 제가 직접 담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윤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한국과의 협력 채널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 연락해서 한국 정부와의 공식 접촉을 요청했어요.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최고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양국 관계가 좋은 상태여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어요. 이틀 후 서울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한국 측에서는 카이론 같은 신종 마약에 대비한 예방 시스템을 이미 연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보다 몇 년 앞서 이런 위협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공식 요청 후 48시간 만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조기 예측, AI 기술, 개인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패키지였습니다. 도윤이 왜 한국식 접근을 고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질병청의 이민재 청장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중국발 신종 마약 위협에 대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카이론과 유사한 화학 구조의 물질들에 대한 탐지 기술도 개발 완료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민재 청장은
한국의 마약 예방 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둔다고 했어요. 이런 접근법 덕분에 한국의 마약 중독률이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었어요. 개인의 생체 데이터와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중독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우려하는 감시 사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미국 현장에 전문가 팀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원의 김서연 박사가 팀장을 맡기로 했어요. 김서연 박사는 개인 맞춤형 중독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도윤과도 과거에 공동 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준비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도윤과 함께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를 완료해야 했어요. 저는 다시 오리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도윤은 한국팀의 참여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김서연 박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기뻐했어요. 과거 공동 연구에서 서로의 철학이 잘 맞았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접근법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도윤은 캠핑카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토콜 X의 기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효율성보다는 포용성을 우선시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모든 중독자를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가장 혁신적이었던 건 한국의 조기 예측 기술과의 결합이었습니다. 중독이 심각해진 후 대응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질병의 조기 진단처럼 중독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서연 박사를 포함한 한국 전문가 팀이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의료진,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까지 포함된 다학제 팀이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김서연 박사와 도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이 가져온 기술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시스템이었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한국 모델의 미국 진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 자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카이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용적 해결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반대는 있었어요. 일부 의원들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보건의 관료들도 계속 견제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해 요소들을 하나씩 설득하거나 우회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어요.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과 도윤이 합류한 첫 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애틀 근교에 임시 연구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어요. 김서연 박사가 가져온 한국의 기술과 도윤의 기존 프로토콜 X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과 도윤이 합류한 첫 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애틀 근교에 임시 연구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어요. 김서연 박사가 가져온 한국의 기술과 도윤의 기존 프로토콜 X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건 사람 중심 예외 처리 루트였어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배제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 인간 전문가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포기 대상으로 분류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진의 재검토를 거치도록 했어요. 저는 개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윤과 김서연 박사 그리고 한국 팀원들이 보여주는 협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구한다는 공통된 목표 앞에서는 완벽한 시너지를 보였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특히 강조한 건 예방의 중요성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중독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데
집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상담,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철학이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실시간 적응 기능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치료 방식을 즉석에서 조정할 수 있었어요. 획일적인 표준 프로토콜 대신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개인화 의료 기술과 도윤의 알고리즘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저는 도윤에게 이 시스템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도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자신이 꿈꿔왔던 진정한 치료 시스템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과거 프로토콜 X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스템의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환자와 가족들도 치료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과거처럼 블랙박스 형태의 알고리즘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개발 2주차에 첫 번째 시범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한 병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어요. 기존 시스템으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됐던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모든 환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시범 테스트를 지켜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긴 시스템이었습니다. 조던이 개발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보호막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새로운 프로토콜 X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인력들의 교육이 필수였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이끄는 한국팀이 시애틀 근교에 임시훈련센터를 설치했어요. 경찰, 구급요원,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한국식 접근법의 차이점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교육 대상은 시애틀 경찰청 마약수사팀이었습니다. 총 25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참석했어요. 김서연 박사는 교육을 시작하면서 기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초기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베테랑 수사관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15년간 마약 범죄와 싸워온 경험상 강력한 처벌만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료니 상담이니 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입장이었어요. 다른 몇몇 수사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박사는 인내심을 갖고 설득했어요. 한국의 실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접근법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처벌 중심의 미국 방식과 치료 중심의 한국 방식의 성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비교해 보여줬어요. 특히 재범률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팀원 중 한 명인 박민수 상담사의 실제 사례 발표였어요. 과거 한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체포됐던 청년이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 현재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박민수 자신이었다고 밝혔을 때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박민수 상담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체포됐을 때는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고 회복 가능한 사람으로 봐줬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응급실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제한된 병상과 인력으로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었어요. 지난달 카이론 과다복용으로 실려온 10대 환자를 기존 방식으로 치료했는데 결국 사망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새로운 프로토콜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는 후회를 표현했어요. 교육이 진행될수록 현장 인력들의 태도가 점차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접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팀원들의 진정성 있는 설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저는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교육이 완료된 후 드디어 새로운 프로토콜 X의 첫 번째 실전 투입 날이 왔습니다. 시애틀 지역 3개 병원에서 동시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도윤과 김서연 박사도 함께 현장에 나왔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오후 2시경에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카이론 과다복용 의심 사례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이라면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됐겠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응급실팀은 교육받은 대로 환자의 개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즉시 발생했어요. 기존 병원 시스템과 새로운 프로토콜 X 사이의 데이터 연동에서 오류가 생긴 거였습니다. 환자의 과거 치료 이력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오류로 인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원인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데이터베이스 호환성 문제인지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의 버그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응급실팀은 기존 방식으로 처리할지 새로운 프로토콜을 계속 시도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미국 쪽 데이터 해석 시스템에서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잘못 분류한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뻔했어요. 한국팀이 개발한 예외 처리 루트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연결 부분을 찾아내고 즉석에서 수정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자들이라면 몇 시간이 걸릴 작업을 30분 만에 완료했어요. 수정된 시스템으로 환자를 다시 분석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환자가 실제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 회복이 가능한 케이스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도윤의 신속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마크 톰슨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결과는 놀라웠어요. 환자는 6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이틀 후에는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보인 반응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는 걸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 사건은 내부 반대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했어요. 보건위 차관이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어요.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긴급히 해명에 나섰어요. 이번 오류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도윤의 실시간 대응 능력과 한국팀의 예외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일부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지적했지만 대부분은 도윤의 영웅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어요. 도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입과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는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시스템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됐어요. 도윤과 한국팀이 밤낮 없이 작업해서 호환성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더욱 세밀하게 보완됐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실전 테스트가 실시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환자는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행착오가 오히려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 셈이었어요. 첫 번째 시스템 오류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우리는 진정한 성공 사례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셸 로드리게스라는 31살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기존 시스템에서 회복 가능성 없음 판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펜타닐 중독으로 지난 3년간 응급실에 15번이나 실려왔고 모든 재활 프로그램에서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었어요. 미셸의 마지막 과다복용 사건은 새로운 프로토콜 X가 정식 가동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6시경 응급실로 들어온 미셸을 보는 순간 의료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기존 시스템이라면 미셸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 조치됐을 거예요. 반복 환자이면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토콜 X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우선 미셸의 전체적인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직접 미셸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놀랍게도 미셸의 중독 배경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5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는데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마약에 의존하게 된 거였어요. 무엇보다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사회복지사인 최은영 씨가 미셸의 사회적 환경을 조사했어요. 미셸이 살고 있는 지역은 마약이 만연한 빈민가였고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약 딜러들이 그녀의 취약함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개인적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도윤이 설계한 감정 분석 알고리즘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어요. 미셸의 중독은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강했지만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죄책감이 중독을 심화시키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토콜 X는 미셸에게 통합적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육아 지원, 직업 교육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었어요. 특히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미셸은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들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거창한 약속보다는 작은 것부터 확실하게 실현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셸과 딸을 위한 임시 거주지 확보였어요. 시애틀시 당국과 협력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제공받았습니다. 딸의 어린이집 문제도 해결됐어요. 미셸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료적 치료였어요. 하지만 기존의 획일적 프로그램 대신 미셸의 개별적 상황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제공됐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가 병행됐어요.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표면적 치료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미셸의 자존감 회복이었어요. 김서연 박사는 미셸에게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엄마이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중독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핵심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건 치료 시작 후 3주째부터였어요. 미셸이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마약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이 됐어요. 딸과 함께 공원에 가서 놀아줄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주 후 미셸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딸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엄마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셸이 한 말이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고 했어요. 중독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인간으로 대해줬다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강조했어요. 미셸의 사례는 새로운 프로토콜 X의 첫 번째 완전 회복 사례가 됐습니다. 회복자 제로라고 불리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셸의 성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결과는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프로토콜 X가 시범 운영되고 있던 시애틀과 주변 지역에서 마약 중독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매주 나오는 통계 보고서를 보면서 믿기 어려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애틀 지역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증언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한 응급실 의사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과거에는 중독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절망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찾아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도윤은 인사 대신 제게 커피를 내밀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은 그게 한국의 믹스커피라는 건데 이제서야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다며 웃었어요. 그 전까지는 늘 마음이 아파서 쓴 커피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윤의 말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가 찾아준 이 행복이 고마워서 그저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윤과 이겨낼 현실이 희망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